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영상이거든요. 요게 작년도 영상하고 다른 점,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작년도 2020년도 문제가 포함돼서 단원별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문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 거예요. 차근차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방법은 일단 요 기출문제 영상을 보기 전에 해당 초핵심 요약 강의 영상을 먼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나서 요 기출문제 영상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은행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다만 특징은 과거의 기출문제를 참고해 가지고 올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 출제되는 문제도 우리가 보게 될 기출문제와 100%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다만 참고만 할 뿐이지 전에 기출문제를 베끼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행간의 의미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단지 그 문제의 답만 기억하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변동 및 법률행위인데요. 1번. 자, 제 문제집은 먼저 대표 사례 예제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대표 사례 문제입니다.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치요취득, 취득시효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예요. 근데 특징은 그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가 나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제가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동산의 선의취득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시취득이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2번. 자,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죠. 자,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이 승계취득인데, 만약에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면 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넘겨준 건데, 갑에게 저당권을 넘겨주더라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설정적 승계고요. 따라서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5 맞는 지문이죠.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세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이렇게 특정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 하므로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일단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매수,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가 있죠. 자, 상속으로 권리를 넘겨받으면 포괄 승계고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답은 뭐죠? 3번이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 변경에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적 변경, 두 번째, 양적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습을 안 해두시면 나오게 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결론은 뭔가요?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이 있는데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네요. 이런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죠.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을에게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소유자란 점은 변함이 없죠. 권리 자체는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길날 0시에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왜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뀐 것은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이길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죠. 자, 1순위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로서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인 갑의 저당권이 만약에 소멸이 돼서 말소가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을의 저당권은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갑이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또 저당권자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면 똑같은 저당권인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죠. 따라서 이런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예제입니다. 2번. 다음 갑을 간의 법률 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할 수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1번. 유부남 갑년과 갑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네. 유부남 갑과 유부녀의 불륜 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랐으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치킨집을 하면서 간두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면 1년 동안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도 적법하고도 유효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평생 동안이죠. 너무 지나칩니다.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가 되니까 2번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3번. 갑은 국가 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우리가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게 되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고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증언해 줄 것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허위 증언이 아니라 정당한 증언이더라도. 또 국가 공무원은 당연히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이유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공무원 갑은 퇴직 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4번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죠. 따라서 5번. 무효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그러면 돈을 차용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니까 이런 돈을 차용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가 되고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할 것일 수도 있는 경우는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중매매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중매매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았다면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냐면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병이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대요. 따라서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죠. 첫 번째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다만 요 을은 아무런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유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강행복귀에 반하여 무효이다. X.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목적의 유효요건에서 첫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가능해야 되고 목적이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에서 공부해요. 강행복귀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은 X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왠지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말 그대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서 갑은 병에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갑을 통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넣어놓은 거죠.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준법률행위인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준법률행위고 법률행위죠.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법률행위고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는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첫째, 의사의 통지, 각종 체의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준법률행위고요. 또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고요. 또 기분 좋다, 나쁘다, 용서와 같은 것도 감정의 표시로서 준법률행위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는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동인이, 취손이, 추인이, 해지는 다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되냐면 단독행위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채무 이행의 채고,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적재어진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은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준다 그래서 내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전적 승계 X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소유권의 포기는 의사표시죠. 다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자, 승낙이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가 되고 준법률행위 중에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4번 무주물 선점이죠. 자, 무주물인 동산이 먼저, 동산은 무주물인 동산만입니다. 동산은 먼저 잡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죠. 이것도 전 권리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나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으로 이해하고요.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채고, 각종 채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3번입니다. 자, 24의 문제인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이유가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자라고 하거든요.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요건이겠죠. 자, 효력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효력 요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뭐가 있나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겠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그 허가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유효요건이죠. 자, 시기부 법률행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시기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고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농지 취득자기 증명은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자기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농지 취득자기 증명이 없다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그뿐인 거예요. 그 농지 거래, 매매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농지 거래,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이미 유효하지만 내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종 무효도 아니고요.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 요건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할 때 보통 또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립 요건이라면 그것도 뭐가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아닙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겠죠.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뭔가요? 요물계약이죠. 자,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그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네 가지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을. 그러면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이게 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정지조건부 법률에는 현재는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되고요.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적법해야 유효한 거죠. 유효하다면 무효인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유동적 무효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안한 관할가층의 허가는 유효요건이고 유동적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물론 교환도 교환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대표적인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2번. 계약의 해제. 자,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굳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다만 상대방에게 해제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죠.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자, 물권행위가 뭐가 있나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준물권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면 지상권이 생기죠? 지상권이 발생하죠? 근데 이 지상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권, 물권이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죠? 물권행위니까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임대차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임대차와 사용대차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꽁꼬로 빌렸으면 무상이면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했으면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임대차는 대표적인 유상인 거죠. 증여, 무상행위입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강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부터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강의 있잖아요. 기본서 강의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드린 과목이니까 기본서 강의를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다 됐다면 초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암기 내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